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장 초반부터 하락폭으로 시작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약보합권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옵션 만기일로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심 또한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순매수를 이어갔던 외국인이 오늘은 좀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공화당이 우세할 줄 알았던 이 미국의 중간선거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또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 달러 강세와 미국 중간선거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체크, 잘 체크하고 달러 움직임 능력을 보면서 대응 방법 전해드릴 테니까요. 꼼꼼한 투자 전략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빙하기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정말 사라지는 분위기인데요. 고금리에 빚내서 집 사기가 부담인데다가 대출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냈다고 하죠. 네, 이제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가 됩니다. 또한 투기 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이 됩니다. 규제 내용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대출 한도도 6억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대한 LTV를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 원까지 설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를 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대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세 시장에서도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도 나올 것 같아요.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취약 임차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 2억 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또한 기존의 LTV나 총부채 상환 비율 틀 내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에 맞춰서 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먹거리 물가가 1년 새 20%나 올랐다고 합니다. 역시나 소비자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밀크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물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소비자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장 보기가 무섭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치솟았습니다. 오늘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기준 밀가루 한 봉당 가격은 1,9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7%가 올랐습니다. 또한 조미료, 치즈, 두부, 식용유 등은 모두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소금과 라면, 설탕 등의 가격도 일제히 10% 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닭고기 한 마리 가격도 전날 기준으로 9,520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0.1%가 급등을 했고요. 쇠고기는 15.9%, 돼지고기는 11.7%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식료품뿐 아니라 주요 생필품의 가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화장지 30롤 기준으로 해서 가격은 3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5.3%가 급등한 상태고요. 세탁세제가 23%, 그리고 샴푸 20%, 치약도 10%가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당장 다음 주 우유 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우유 원유 가격이 현재 리터당 52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요. 유업체들이 유통사의 우유 가격 조정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유가 사용되는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도 일제히 끌어올릴 수 있어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 바이낸스가 어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이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코인 시장이 이틀째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이야기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 넘게 하락해서 2,204만 원대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은 2년 만에 16,000달러 선을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더리움도 오후 1시 기준으로 1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인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 토큰도 5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가상화폐 폭락의 FTX 사태가 가상자산의 시장 악재로 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앞서 바이낸스는 전날 코인 시장 패닉 확산을 막기 위해 FTX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낸스 대변인은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인수 계약 진행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투자 의향서에 합의한 뒤 불과 하루 만에 의견을 바꾼 것입니다. FTX를 인수할 경우 유동성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낸스가 하루 만에 이 FTX 인수 계약을 좀 중단하기로 한 건데 얼마나 재무 구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네, FTX는 이제 32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관계 회사의 재정 부실 우려로 지금 유동성 경색 문제에 봉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FTX는 고객들이 자금 인출을 요구하는 뱅크런에 직면을 해 있고요.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최대 11조 원 규모의 유동성 부족에 처했고 긴급 자금을 수혈해 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앞서 FTX에서는 최근 72시간 동안 무려 우리나라 돈 8조 2천여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비트코인 인출 규모는 나흘 동안 우리 돈 5,800여억 원에 달합니다. 바이낸스는 성명에서 FTX에 대한 기업 실사 결과 처음에는 FTX 고객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했지만 이제는 유동성 문제는 우리가 통제하거나 도울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윤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이 개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잠시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낙폭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57% 밀려난 2,41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조업이나 화학 업종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76% 내린 70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연일 매수세를 보였던 이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현재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보이곤 있지만 이 매수폭 계속해서 장중에 축소하는 모습이죠. 기관이 현재 175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1,400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923억 원, 외국인은 945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관련주들의 강세 배경에는 전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3만 대, 액화 수소 충전소 70개소, 그리고 2036년까지는 청정수소 발전 비중의 목표치를 7.1%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조금액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에는 변함이 없지만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5대5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비율을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이 현재 5%대, 세종공업은 8%가 넘는 오름세, 평화홀딩스는 현재 29%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연일 이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 FTX 유동성의 위기가 진정이 되지 않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FTX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를 다시 한번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FTX의 파산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낸스가 이렇게 하루 만에 인수 의견을 철회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전일에 이어서 또 15%가량의 폭락이 나타났고요. 그 밖에 다른 암호화폐들도 줄지어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도 약화가 됐다라는 분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인바이오젠이 현재 11%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비덴트도 6%대, 우리기술투자도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아프리카TV는 장중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수 별의 20주년 콘서트를 단독으로 생중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뉴프렉스는 애플의 첫 XR 헤드셋이 내년 3월이면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는 무수수산화 리튬의 생산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장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3분기 호실 쪽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3, 4분기의 영업이익이 3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7.1% 증가를 보였다라는 잠정 고시를 내놓게 되면서 장중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펄어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죠. 신작인 붉은 사막의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새우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진입 이후에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비즈니스 워크숍에 사우디 기업인 사빅이 참여했다는 소식에 사빅 이노베이티브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는 이 새우글로벌이 힘을 받고 있고요. 현재도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지금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나 풍력 발전 비중 확대랑 또 국내 수소 산업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자세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전일 정부에서 이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면서 이제 수소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지금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이제 수소위원회에서는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 주재로 3대 추진 전략, 그다음에 9대 과제로 이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3대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청정 수소의 생산 기술 국산화, 그다음에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고도화, 그다음에 수소 활용 기술 1위 공고화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 지금 수소에 관련된 활용 분야는 세계적인 이제 수준에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만큼 수소 관련된 활용 부분은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국내의 이런 수소 관련 기술의 이제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선진국의 한 60% 수준에 머물 만큼 아직 국산화가 좀 더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수소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국산화 비율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수전에 관련된 기술을 국산화를 하겠다. 그리고 여타 이제 수소 관련된 중요 부분에 대한 국산화율을 거의 자급화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어저께 발표됐었던 중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수전의 기술은 현재 이제 알카라인, 그다음에 고분자 전해질을 통한 이제 수전의 기술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술부터 먼저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미래 수전화 산업 분야인 이제 음이온 교환막, 그다음에 고체 산화물 수전의 개발 분야도 향후에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어저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그 기술 1위인 이제 수소 차량에 대해서도 어저께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구 연한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소 트럭의 경우 지금 내구 연한이 한 16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이제 거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소 트럭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좀 적었는데요. 이게 향후 2030년까지는 80만 킬로미터로 확대할 만큼 그런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료 전지의 스펙 효율을 이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초고압 그러니까 액체 수소 저장 기술을 를 통해서 이제 어쩌면 수소 차량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확보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수소 운송 및 수소 충전 관련된 인프라도 지금보다 좀 더 확대를 함으로써 수소 차량의 보급률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수소 트럭 같은 상용차를 2030년까지 3만 대 이상을 보급하겠다라는 게 그 주요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소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미래 산업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수소 영역과 많이 겹쳐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에 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소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별도의 수소 협의체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아마 수소 관련된 시장을 지금보다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된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수소 저장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그다음에 수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이제 저장 한 부분하고 이제 충전 관련된 부분, 이렇게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풍력과 관련된 분야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선 육상 풍력보다는 아마 해상 풍력 쪽으로 발전 설비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도 이제 해상 풍력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해상 풍력을 지금 해상에 이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어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 부분 반대를 해왔었던 게 지금 해상 풍력을 늘리는데 상당히 지체됐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 해상 풍력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어민들의 민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국내 해상 풍력 관련된 분야가 기존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해상 풍력을 이제 보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풍력 발전기는 대부분 이제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발전 관련된 이제 내용 자체가 국산화 기업으로 국내 기업으로 국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있는 게 현재 두산 에너빌러티니까요. 뭐 두산 에너빌러티가 단순히 뭐 원전 관련주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런 이제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풍력 타워 같은 경우도 국내에는 뭐 상강 AMNT나 뭐 동구 SLC 같은 기업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이 수소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자 수소 관련주 일부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는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국내 수소 관련의 이 수준이 선진국의 60%에 불과함으로써 좀 수소의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혜 섹터까지 살펴봤네요. 사우디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를 좀 세계 최대로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산유국도 이제는 수소 생산에 나설 만큼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주요 수소의 관련주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산유국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석유 자원이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만약 고갈이 될 경우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나 뭐 수소 관련된 분야의 관심 사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산유국과 뭐 어떻게 보면 선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에 상당한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같이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뭐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블루 암모니아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루 수소라는 건 이제 석유류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건데요. 만약 이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이런 기술까지 같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이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프렌트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국내 업체들과도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린 수소 관련 쪽으로도 여전히 관심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와 국내 기업들은 이제 지난 1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수소 관련 협력 관련 다양한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MOU를 통해서 향후 사우디와의 이제 협력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가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국내 기업이 이런 수소를 활용한 기술과 이제 겹쳐진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 기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소 당시에 이제 수소 MOU를 체결한 기업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전이나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S-오일, 현대차, 두산 에너빌러티가 그때 MOU 체결하는데 참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수소 관련돼서 지금 뭐 가장 큰 게 사우디에서 이렇게 수소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프렌트 관련된 뭐 이슈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렌트 관련돼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국내로 이런 수소나 아니면 암모니아를 운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우디 등 이 산유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향후 그린 수소 생산 등 좀 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 기업 간의 MOU의 현황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번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수소 운송 선박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수소 버스, 트럭 등 상용차의 보급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만 폭스바겐이나 BMW도 수소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번 육성 방향의 수소 승용차 분야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예, 현대차의 3세대 수소 연료전지 개발 연기 소식도 좀 전해졌다고 하는데 수소차의 관련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현재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일단 좀 시장이 좀 구별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얘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일반 승용차도 이제 수소를 이제 이용한 그런 이제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뭐 계속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일단 승용차 관련된 분야는 아마 전기차로 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상용차, 그러니까 대규모 출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공간 여유가 있는 그런 이제 분야로는 아마 수소차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반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차량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충전 시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에 관련된 엔진이 출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소형차보다는 이제 중대형 이제 상용차 시장 부분으로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소 차량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수소용 이제 연료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차량용일 경우에는 현재 이제 승용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 제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료전지를 만드는 이제 스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펙에 관련돼서 기술을 지도하는데 약간의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보다는 상용차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수소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상용차뿐만 아니라 뭐 기차나 선박, 그다음에 UAM 같은 다른 이제 모빌리티로 아마 활용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빌리티 쪽으로 시장이 좀 더 확대된 걸로 수소 이제 스택 관련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제 모빌리티용 이제 연료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시장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은 이제 스택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분리막이나 이런 이제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코롱 인더나 상하 프론티어, 시노펙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평화산업이나 유니크와 같은 이제 다양한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이제 차량용 연료전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이제 수소는 뭐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계속 수소 탱크를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탱크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효성 첨단 소재, 일진, 하이솔루션, 하나솔루션 등이 뭐 이런 수소 탱크와 관련된 분야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육성 방안에 수소 승용차 분야는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좀 전기차에 중점을 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 쪽으로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으로 본다라면 퓨얼셀이라는 뒤에 이름이 붙는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이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퓨어셀이나 S퓨어셀, 그다음에 범한퓨어셀이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두산퓨어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그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위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두산퓨어셀은 이제 국내 1위의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국내 1위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 또 같이 지금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수소법 개정안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수소법 시행령같이 같이 나오면서 현 기존의 이제 수소와 관련된 정책 분야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게 수소 의무 발전 할당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기량 중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발전량을 채워야 되는 이제 강제 조항이 이번에 신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그 할당에 관련된 뭐 강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뭐 기존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포괄적으로 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소만 이제 별도로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8년까지 수소 할당률을 7.6%까지 확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소 연료 발전소를 보다 지금보다 많이 지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소 연료 발전을 많이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국내 1위의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업체인 동사가 상당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두산퓨얼셀이었고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시장의 최대 이슈인 중간 선거가 이제 좀 개표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시장의 예견과는 달리 민주당의 선전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이 중간 선거의 최종 결과로 인해서 국내외 주식시장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네,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좀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네,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을 많이 남겼고요. 특히 상원이 48대 48로 이제 좀 끝났고 또 한 달 뒤로 결선 투표가 하원의 어쨌든 다수당 결정이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지난밤에 미국장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인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 하원도 생각보다는 민주당이 적게 뺏겼거든요. 한 10석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좀 앞으로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어느 당이든.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도 좀 공화당의 견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또 반대로 민주당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도 당연히 약화되겠죠. 백악관의 힘이 조금 약해질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결국 앞으로 초점은 다시 이제 경기 그리고 재정 정책보다는 이제 연준의 역할, 통화 정책 쪽에 이제 선회하는 그런 분기점으로 어제 선거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이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상원은 좀 박빙인 상황, 하원은 대다수 공화당이 좀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좀 적게 뺏긴 상황이에요. 앞으로 좀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초점은 다시금 경기에 집중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중간 선거 후에 바이든이 중국 배제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런 아메리카 퍼스트 가속화가 제기되는 배경도 지금 궁금하고요. 공화당이 좀 다수를 탈환하게 된다면 또 이런 기조에 또 제동이 걸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당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당장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어쨌든 돈을 쓰는 일 혹은 세금을 깎아주는 일 이런 것들은 양당이 좀 치고받고 할 것 같은데 늘 그랬듯이 중국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초당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치포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년 후에 바이든의 어떤 대선에서의 어쨌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백악관의 어쨌든 국정 동력의 약화라는 측면에서는 중국 관련 제재라든지 또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기에 조금 선거 전보다는 선거 후가 조금 딸릴 가능성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는 공화당, 민주당 어느 당을 어쨌든 막론하고 좀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어쨌든 기승전 중국에 대한 규제, 중국이 쫓아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은 협의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제재 문제 혹은 기술 갈등 문제는 조금 장기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한두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거가 중국의 어쨌든 관련된 정책과 연관되는 부분 그런 고리는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간 선거 후에 보통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힘이 붙일 예정이지만 두 당 모두 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이 압박을 가할 것일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중간 선거 승패의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시장이 이 미국의 CPI 오늘 밤에 발표가 남겨두고 있는데 이 CPI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CPI 전망치와 12월 FOMC에 미칠 영향 함께 점검을 해봐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문제, 또 재정 지출의 문제, 또 내년도에 있을 예산안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되던 시장의 시선이 이제 당장 내일 물가가 나오니까 오늘 밤이죠. 물가가 나오니까 이제 물가 그리고 물가를 통한 연준의 긴축 스케줄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되는 컨센서스는 월가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언론사에서 컨센서스 종합한 걸 보면 7.9 정도, 그러니까 8%를 깨는 걸로 지난달에 이제 8.2였는데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전월비로는 조금 여전히 높습니다. 컨센서스는 0.5에서 0.6 사이고요. 그런데 클리브랜드 연준이라고 그동안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이라는 어쨌든 홈페이지에 통해서 계속 그 발표를 하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 이 클리브랜드 연준의 전망치가 그동안 올해 거의 완벽하게 맞았거든요. 그런 클리브랜드 연준이 지금은 월가의 예상보다는 훨씬 높게 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도 8.1%, 전월비로는 0.7%, 0.8%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근원 물가, 에너지 제외한 근원 물가는 6.6%, 지난달하고 똑같다. 지난달과 지지난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클리브랜드 연준의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만약에 그대로 오늘 밤에 나온다면 시장이 상당히 실망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사실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연준 내부에서는 긴축에 대한 누적적 효과,
긴축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와 시차에 대한 논의가 지금 있고 그게 11월 FOMC 성명서에 발표됐거든요.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물가를 잡는 증거는 없지만 이게 한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미국의 경기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든 뭐 그런 가능성, 그런 지표들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0.75에 올리고 12월에는 0.5% 빅스텝으로 마감을 짓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년도 들어서도 물가가 안 잡힌다. 네. 오히려 더 오른다. 이러면 뭐 50bp를 계속 내년도에 뭐 몇 방 올리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번 달 0.75%의 금리 인상이 연준의 금리 인상 폭으로는 가장 최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될 이 물가를 통해서 연준의 긴축 스케줄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8.2%가 나왔고 이번 달도 좀 높은 전망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이 된다면 좀 실망감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11월 FOMC 75bp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 반등에 또 시진핑 사면임이 확정이 되면서 이른바 차이나 런이라는 현상도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의 자금이 국내에 또 유입이 되는 것이 향후 좀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시진핑의 대관식 다음 날, 그 다음 주 홍콩 증시와 홍콩 H 주식이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7%, 6% 이렇게 급냉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좀 글로벌 자금들은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특히 장기 투자를 하는 미국의 연기금들이 어떤 뭐 정보와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특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중국 주식을 빼서 다른 나라, 다른 신흥국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가장 크게 지금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게 한국 증시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인도라든지 브라질 같은 다른 신흥국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연말에 가까이 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월가가 조금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겨울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의 조정은 국가별 자산 배분의 조정은 12월 초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연말 12월 중순 중하순에는 조금 쉬었다가 이게 다시 내년에도 이어질지 아닐지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과제인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부터 그래도 12월 초중순 정도까지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지금 저는 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진핑 3연인 소식 속에서 차이나 런이 촉발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좀 외국인의 자금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2월 초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 차이나 런이 국내 증시에 호재라는 측면이 많이 부각되었었어요. 반대로 좀 커다란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 국내 금융 환경이나 증시에 좀 후폭풍으로 올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신흥국 전체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다만 지난 6월이나 7월을 여름을 좀 기점으로 신흥국 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주는 상태에서 10월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주식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차이나런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에. 하지만 차이나런의 본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거든요. 특히 중국이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역외 환율의 차환이 돌려막기가 원활하지 않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역외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투기 등급채, 특히 발행 주체가 기업들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거의 휴지가 될 정도로 그 얘기는 이제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채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은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는 더 안 좋아질 것, 동아시아 경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이 안 좋은 소위 크레딧물,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채권일수록 그런 역의 채권일수록 달러 표시 채권일수록 잘 소화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은 좀 명확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채권 시장에서 우량채와 부실채, 조금 투기 등급이나 좀 그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의 스프레드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극화 시장의 돈맥경화 현상까지 넘어서 양극화가 더 내년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 차이나런이 심화되면 우리나라에도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상황이 도래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약 2달 만에 2,4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주도로 상승세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2,400선 탈환에 성공한 코스피인데요. 이러한 랠리의 지속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큰 하락이 없이 조금은 반등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좋은 국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살짝 전환됐는데 이게 연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원달러도 지금 1,370원 정도에서 이제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1,300원대 초반까지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거죠. 고점이 1,444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만 이제 환경이 조성된다면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좀 그 회피 현상은 국내 기관, 외국인 개인 모두 조금 진정될 가능성. 그래서 좀 한계는 있지만 상승의 한계는 있지만 기술적 반등은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연말 장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연말까지 좀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 랠리가 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에는 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62,000원을 뚫어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 반도체 혹한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하방 업황 개선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은 업황 개선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업황 개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좀 매수세에 개입이 됐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좀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이런 부분들이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더 촉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고점 대비 하락률이 20% 이상 된 상태에서 직전에 그리고 환율이 또한 우리나라 연초 대비 20%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밸류콜, 삼성전자가 달러 표시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착해졌기 때문에 언제 업황이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 선침해할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부여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국가별 중국에서의 펀드런 그리고 국가별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가세하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일어났던 것 같은데 문제는 업황이죠. 업황이 전 세계 경기가 조금 완만하게 나중에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6개월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걸쳐서 그 이후에 회복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바로 좀 6만 원에 안착했지만 다시 그 더 높은 레벨로 테이크오프 하기에는 도약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만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좀 급격한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 착한 밸류에이션 속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인데 이제 아직 업황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주가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 기술주로 좀 매수세가 많이 두드러진 모습인데 이에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경기가 뭐 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저 성장주를 사고 앞으로 경기 회복기에 경기를 주도할 종목을 선침해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 경기 사이클이 좀 대단히 좀 더디고 회복 사이클이 더디고 아직까지도 침체의 정점이 극점이 조금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선별해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좋은 주식, 성장성은 있지만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은 조금 조정을 보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국내외 증시 동향에 대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